화재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을 만나 기후 위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린 기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정의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경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름 그대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배분할까 고민하는 단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정책도 좀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 단체와도 함께 연대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는 집행위원으로 함께 활동들 좀 나누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기후가 얼마나 위기에 닥쳤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스페인 대홍수예요. 무려 200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1년치의 비가 8시간 만에 다 왔다고 기사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 사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노동자들의 사망도 있었고요. 올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올해 평균 기온을 예측했는데 지난해보다 지금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55도나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상승폭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이 기후재난이 이제는 더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좀 알고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키워드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 단풍이 이상하게 들었기도 했고, 최근에만 해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온을 넘나드는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그리고 기후위기의 신호이기도 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신 바 있잖아요.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후위기 정책은 크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완화 또는 적응 두 가지의 정책으로 보는데요. 완화라고 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당연히도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 그리고 핵발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석유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G7 국가들이 탈석탄을 2035년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동을 새로 시작한 석탄 발전소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 석탄 발전 건설에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국내 단거리 노선 같은 것들은 지금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새만금, 가덕도, 그리고 경기 남부 이런 곳들에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가고 있죠. 모든 것을 지금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핵발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까? 여기에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배로 늘리겠다라고 전 세계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이전 정부하고 큰 차이 없이 좀 더 늘리거나 이런 거 없이 좀 답보 상태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엔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관련인데요. 이 총무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던 상속중립기준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헌재 결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청구인 중에 한 명이지만 일단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또 아쉬운 점도 있긴 했던 판결이었어요. 근데 일단 환영하는 부분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법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숫자로 연결되기보다는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면에서 이제 환경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환경권을 위배했다라는 면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권을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좀 더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청구인들이 냈던 소송은 크게 3가지였어요. 하나는 2030년 이후에 감축 목표가 없다라는 면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위헌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감축하는 목표와 감축 경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크게는. 근데 사실상 그 2번째 것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냈던 거죠.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가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엔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을 좀 비교해 보면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지금의 정부 목표가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좀 부족하게 잡고 있고, 감축 경로 역시도 2029년, 2030년에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현재 이제 국회에게 넘어갔는데요.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2030년 이전의 감축 목표와 경로 또한 좀 더 개선되고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일상에서라도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개선돼야 할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일상에서 저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실천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텀블러를, 요즘에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실천도 이제는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천들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장바구니를 든다거나 텀블러를 드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실천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만으로 이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석탄 발전을 멈춘다거나 핵산업을 멈춘다거나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 말고도 조금 더 내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처럼 시민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박수와 응원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천이 굉장히 너의 행동이 지금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응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후소송에서 판결이 난 것이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 국회 공으로 돌아갔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가 기한인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높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미래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 그리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그 안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안에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전력 계획인데요. 이 전력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석탄 발전을 언제 어떻게 멈출 것인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수요를 얼마만큼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할 거예요. 올해 11월 중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2월까지 이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석탄 발전 계획이 없다거나 핵산업만 늘리는 수명 연장이나 신규 발전 건설 계획이 좀 담겨 있다거나 재생에너지 목표가 너무 낮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 계획을 좀 더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성세대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소송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기후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누군가에겐 보이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폭염에도 에어컨을 편하게 켤 수 있는 환경에 늘 있다면 그게 기후 재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최소한 20-30년 전에 발생했던 온실가스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켜는 에어컨이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미래 세대에겐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서 혹은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견제했으면 좋겠고 지금의 실천이 결국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 생활 하나 그리고 나의 목소리 하나에 좀 더 신경 쓰고 귀 기울이는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